자, 안녕하십니까. 대성마임에게서 고등학교 우리 1, 2학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윤지원 선생님입니다. 자, 만나서 반갑고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달 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개정교육과정 이제 신입생들을 위한 얘기인데 말 그대로 예비고일 수학이죠. 그래서 수학 학습법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타이틀을 보아하니 이게 수학과 관련이 좀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생은 도대체 어떤 노력을 해야 소위 고등학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중4가 아니고 말 그대로 고1이라면 우리가 중학생과 달리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수학과 관련해서 조금 섞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고등학생이 되면서 필요한 태도에 대해서 뭐 좋게 얘기하면 잔소리가 좋게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께서 이제 중학교 때는 좀 절대평가였을 텐데 이제는 그 무서운 상대평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말 그대로 성적이 곧장 바로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주변 학교의 친구들이 열심히 한다면 내가 열심히 한 노력들이 조금 퇴색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노력도 상대적이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슬프냐 이거죠. 중학교 때는 그냥 열심히 했었으면 그냥 내 실력 온전히 발휘할 수 있었을 텐데 물론 계산 실수나 이런 짜잘한 이벤트를 제외하고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그에 비례해서 뭔가 원하는 결실을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힘 빠지게 처음부터 노력을 열심히 하더라도 상대적인 또 비교가 된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열심이라는 이 추상적인 말에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양적으로 숫자로 환원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습관이 잘 들진 않았겠지만 선생님 생각에 추천입니다. 물론 이거를 꼭 한다고 해서 뭔가 엄청난 결과가 나오는가? 그것도 아닐 거고요. 이걸 안 한다고 해서 뭔가 학습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것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스탑워치를 좀 활용을 해서 뭐 예를 들면 이 열품타라는 어플 아시나요? 뭐 열정 품은 타이머였나? 뭐 그랬는데 이 스탑워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하루의 자습 시간, 순수한 자습 시간입니다. 이제 인강 시간 제외하고요. 학원 수업 시간은 모두 다 제외하고서 내가 하루에 얼마나 실제로 공부하고 있는지를 꼭 측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으면은 초반에는 굉장히 귀찮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다가도 뭔가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는 사실은 스탑워치를 좀 끊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순수하게 내가 집중한 양만을 체크하기 위해서인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화장실을 가거나 뭔가 쉬는 시간을 제외한다면 꼭 각자의 하루 공부 시간, 특히 좀 집중해서 했던 시간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실제로 시간을 많이 투자했는데도 공부한 양이 좀 적을 수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내가 느끼기에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난 되게 오늘 열심히 안 한 것 같아 라고 느낌이 들더라도 실제 시간을 확인해 보면 생각보다 많이 했네 라는 기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한 시간들을 꼭 확인하고 이 시간을 한 주를 모으고 2주도 모으고 한 달을 모았을 때 내가 실제로 얼마나 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뭐 꼭 이 어플을 사용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뭐 제가 이 어플과 뭐 관련 있는 건 전혀 아니니까요. 다만 뭐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런 식으로 뭐 단톡방 만들듯이 스터디 그룹화 시켜서 각자 공부 시간을 비교하고 요걸 비교하면서 나름 경쟁도 하고 이런 식으로 친구들과 비교할 때 노력의 양도 상대적이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이런 잔소리를 하는 게 과연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솔직히 얘기해서 공부보다 축구에 매진을 했어요. 축구에. 그러니까 선생님 때는 지금도 뛰고 있는 선수긴 하지만 호날두가 짱이었어요. 호날두. 그래서 그때 박지성 선수라고 뭐 요새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 손흥민이 짱인가요? 손흥민 선수가 짱인가요? 선생님 때는 박지성 선수가 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이 특히 남학생들은 공부 안 하고 영국 축구를 봤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선생님이 이제 좀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친구들하고 뭐 이런 것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걸 꼭 해야만 공부를 잘할 수 있다가 전혀 아니에요. 근데 뭔가 노력의 양을 확인하고자 그때는 이런 어플들이 없었으니까 무식하지만
원래 우리가 샤프로 이제 문제 풀고 하잖아요. 뭐 요새 뭐 태블릿도 많이 쓸 텐데 선생님이 억지로 친구 4명이서 모여가지고 연필 한 다스를 사서 12자루죠. 일주일 동안 누가 많이 빨리 쓰나 이걸로 경쟁을 해서 1등한테 2, 3, 4등이 뭐 간식을 몰아주거나 아니면 좀 비싸지 않은 문제집을 몰아주는 뭐 이런 식으로 한 6개월은 정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필 한 다스를 빨리 쓰려다 보니까 모두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막 쉬는 시간에 계속 연필 깎고 있어. 미친 듯이. 그래서 막 국사책도 막 다 노트에 써보고 수학도 미친 듯이 다 써보고 그래서 이게 공부에 그럼 효과가 있었는가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친구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스탑워치를 재듯이 뭐 비록 연필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고 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려고 이제부터는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상대평가가 좀 무섭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마음가짐, 뭐 열정. 저는 뭐 소위 어떤 대학에 어떤 과에 입학하고 싶어요. 다 좋다 이거야. 다 좋은데 생각보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 인간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훨씬 더 이 셋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루틴이에요, 루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겨울방학이 됐으니까 이제 나는 고등학생이 되니까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다 역전시키겠다. 이런 거대한 목표를 갖고서 미친 듯이 처음부터 달리지 말고 사소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루틴들을 꼭 지켜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는 학생이든 뭐 아니면 예비고이 학생이든 선생님이랑 이제 겨울방학 맞이해서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뭐 8시 반까지 꼭 독서실에 가겠대요. 뭐 언제 몇 시까지 뭘 하고 다 계획을 세워. 다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인간이 겨울 날도 춥고 요새 또 엄청 춥죠.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몇 번 갔더니 가서 너무 꾸벅꾸벅 졸아서 이럴 거면 안 가도 되지 않을까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고. 물론 공부의 효율성의 입장에서는 가서 졸면은 사실 공부 안 한 거나 마찬가지긴 한데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가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침대에서 일어나겠다는 약속 그 사소한 거 하나라도 지키는 것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너무 원대한 목표를 가지려고 하지 말고 사소한 루틴과 여러분들 자기 자신과 했던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얼마나 정말 밀도 있게 지켰냐 이게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말 그대로 리터럴리 진짜 문자 그대로 지키긴 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사소하고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좀 채워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학교 수학하고 고등학교 수학이 도대체 뭐가 다른가 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약간의 과장을 섞어서 선생님이 비유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중학교 수학하고 고등학교 수학이 이런 차이만 있냐? 또 그런 건 아니고 고등학교 수학은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으로만 나오냐? 그것도 아니에요. 겁먹을 필요는 없는데 약간 재미삼아 비유적으로 이해하면 다음 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거 또 뭐냐? 이거 갑자기 비문학도 아니고 나는 본디 안구를 위협하는 이물질들로부터 작아 보이나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구체의 고도로 발달된 하나의 기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지금 문장이 안 끝났어요. 자리를 이탈하여 눈두덩이 주변을 표류하고 때때로 역설적이게도 본래 그들이 보호해야 할 대상을 공격하는 증상이 현재 발현되어 매우 불편한 감정을 느낀다. 지금 이게 한 문장이에요, 거의. 도대체 뭔 소리인지 알겠나요?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사실 굉장히 쉬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안구를 위협하는, 이거 눈이라는 걸 사실 돌려 얘기한 거죠. 안구를 위협하는 이물질들로부터 뭐 먼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랬을 때 작아 보이나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구체, 이게 바로 눈이죠. 방금 얘기했던 안구죠. 지금 선생님이 수학학습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뭐 마치 뭐 수능 영어, 뭐 비문학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자, 지금 보니까 구체 고도로 발달된 하나의 기관, 뭐 눈이겠죠. 자, 눈을 보호하는 것들이 자리를 이탈한대요. 그래서 눈 주변을 표류한대.
뭐 이동한다는 얘기겠죠. 떠다닌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때때로 역설적에도 본래 그들이 보호해야 할 대상을 공격하는, 그게 바로 눈이겠죠. 증상이 발현돼서 내가 굉장히 지금 힘들다, 아프다, 뭐 이런 얘기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속눈썹이 눈을 찌르면 아프다는 얘기죠. 고등학교 수학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랑 달랐던 건 뭐냐? 정말 쉬운 교과서에 예를 들어서 비유하자면 속눈썹이 눈을 찌르면 아프다라는 이 문장 하나를 중학교 때는 속눈썹이 눈을 찌르면 빈칸 어떻게 되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면 그럼 아프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근데 고등학생 때는 이런 식으로 낸다는 얘기죠. 비유를 하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어떤 차이점을 가져야 되냐면 중학교 때는 어떤 개념이 이해 갔으면 오케이, 문제풀이에 적용 바로 달려가면 돼요. 근데 고등수학 때는,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어떤 개념을 온전히 이해했고 그 개념을 드러내는 예제를 풀어서 맞췄다고 했을 때 학습이 끝나는 게 아니고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뭘 봐야 되냐면 이렇게 정말 쉽게 나온 내가 바로 이해할 수 있었던 개념이 어떻게 다른 말로 좀 더 길게 풀어서 돌리고 돌려서 얘기한 문장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또 공부를 해주시면 중학교 수학과 달리 고등 수학에서 뭔가 복잡해 보이는 것들을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유치하게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러프하게 얘기합시다. 유치하게 얘기하면 뭔가 고등학교 수학에서 발문이 길어. 문제의 문장이 너무 길면 이거 교과서에 정말 간단한 개념을 묻고 싶은데 그 개념을 직접 물어보면 너무 쉬우니까 돌리고 돌려서 패러프레이즈해서 물어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태도를 앞으로 점점점 당연히 이제 선생님의 도움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도움을 받아서 빨리 익숙해지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고등학교 수학 모든 내신 모의고사 문제가 다 이렇게 나오나요? 아니죠. 어려운 문제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요새 수능에서는 이렇게 패러프레이즈를 정말 심하게 내지는 않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되 차이점은 좀 알고 가야 되고 도대체 뭐 때문에 어렵게 느끼는지도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쉬운 내용조차도 여러분들이 다른 표현이 뭐가 있을까? 똑같은 얘기를 어떻게 돌려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잔소리. 그놈의 실수. 여러분들 항상 시험 끝나고 집에 와서 보이면 보이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답을 맞추다가 보이는 실수가 있죠. 이제는 상대평가 선생님이 뭔가 겁을 줘서 미안한데 이제 여러분들이 실수에는 관대해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실수를 어떻게 줄일 거냐? 선생님도 실수를 줄이는 정말 비법을 죄송하지만 모릅니다. 몰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알면 아마 전 세계 베스트셀러 저자가 됐을 텐데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는 내가 실수하지 않으리라 뭐 이런 강력한 마음가짐 이런 거는 잘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 구체적인 명령을 스스로에게 내리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행동 강령이라고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학창 시절에 맨날 틀렸던 게 뭐였냐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틀렸어요. 뭐 때문에 틀렸을까요? 느낌이 오시나요? 바로 2분의 1 빼먹는 거죠. 그래서 뭐 답이 16 이렇게 썼는데 실제 답은 8 이렇게 나오는 거죠. 2분의 1 안 곱한 거죠. 그래서 이게 하도 틀리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했었냐면 정말 이거를 억지로 행동 강령으로 만든 게 뭐가 있냐? 유치하지만 어차피 남들이 이걸 보는 건 아니니까 시험지에 시험지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있다고 칩시다. 모의고사 시험지는 보통 이렇게 크게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막 쓰여져 있어. 쓰여져 있는데 마지막에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여라. 이런 말이 있어. 그러면 선생님 보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문제를 풀기 전에 맨 밑에다가 뭘 썼냐면 너 2분의 1 썼어? 이런 말을 썼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니? 그러니까 풀이를 쫙 하다가 마지막에 답이 도출이 됐을 때 그때 내가 써놓은 요 문장을 봄으로써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거죠. 내가 썼는지 안 썼는지. 이런 식으로 한 2번은 걸렀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정말 다음 시험에 실수를 또 안 할 거냐?
그건 아니죠. 인간이니까. 당연히 또 실수할 수 있죠. 하지만 마음가짐만 가지고서는 실수가 줄지 않으니까 유치해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행동 강령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랑 달리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것도 좋은데 뭐 그걸 예쁘게 만들기보다는 선생님 생각에는 좀 조그만 단어장 같은 거 있죠. 그 정도 크기에 되는 노트에다가 실수 노트 같은 거는 만드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다 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실수한 그 부분만 써서 내가 왜 실수했는지 찾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할 건지 나름대로의 행동 강령을 써놓고 그런 것들을 자주 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에서 바로 여러분들의 질문이 생기죠. 실수 어떻게 찾냐 이거예요. 왜 실수를 했는지 찾을 때 여러분들이 실수를 한다면 이게 마치 정말 찰나의 순간에 실수를 하는 거잖아. 0. 몇 초 만에. 본인도 모르게 미친 짓을 하는 거죠. 소위. 그러니까 뭐 2 더하기 3은 5라고 써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6이라고 쓴다든가. 그러면 사실은 이런 실수를 왜 했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선생님도 공감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억지로라도 이유를 붙입시다. 억지로라도. 그래야 여러분들이 왜 내가 이런 실수를 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앞으로 실수를 하지 말자라고 하면 이게 효과가 없겠죠.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은 6이다. 이게 틀린 거잖아. 근데 하필 뭐 위에 6이라는 숫자가 문제 조건에 뭐 있었다면 억지로라도 설령 그것 때문에 실수한 게 아닐지라도 뭐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잔상에 주의하자. 아, 내가 위에서 6이라는 숫자를 봤으니까 무의식적으로 뇌에 6이 각인되었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겠죠? 자, 그래서 항상 괜찮으니까 억지로라도 이유를 붙이자. 심지어 뭐 선생님 이제 인터넷 강의를 듣는 친구라면 Q&A 게시판에 선생님 제가 어떤 정신 상태로 이 문제를 풀었길래 실수를 했을까요? 저의 실수의 원인은 뭐였을까요? 이런 걸 질문해 줬습니다. 같이 상의해 보면 좋겠죠. 그래서 억지로 이유를 붙이고 그거에 따른 행동 강령을 만듭시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중 문제집이나 뭐 학원 숙제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풀 때 꼭 타임어택 습관을 하시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모든 이유는 널널하게 풀어서 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 압박 속에서 문제를 풀다 보면 당연히 사람이다 보니 허둥지둥하면서 풀면서 실수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문제집을 풀더라도 순서대로 푸는 게 당연히 올바를 텐데 그러지 말고 뭐 어떤 문제집이 있다고 치면 뭐 쉬운 문제가 앞쪽에 있고 중간 난이도가 이제 뭐 한 중반쯤에 있을 거고요. 고난도 문제는 뭐 스텝 3, 뭐 스텝 C 이런 식으로 뒤에 빠져 있을 텐데 한 단원을 공부한 뒤에 쉬운 거, 중간 거, 조금 어려운 걸 섞어서 예를 들어서 한 30문제라고 한다면 30문제를 80분의 제한 시간을 두고 한번 풀어보자.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있는 것처럼 풀기를 꼭 습관화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막혔어요. 막혔다 하더라도 이게 시험이 아니지만 비단 숙제라 하더라도 바로 제끼고 다른 문제 풀었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기 자신을 스스로 꼭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수를 줄이기 위한 또다시 객관적인 노력을 하자. 아까 노력도 열심히의 기준을 만들다고 했듯이 실수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억지로라도 구체적인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가자.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응용, 적용에 대한 오해. 여러분들이 뭔가 개념을 배운 다음에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를 왕창 모았다 갑자기 팍 하고 발산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맞춰지는 퍼즐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는 문장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문제를 쫙 읽은 다음에 나는 이런 걸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개념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개념이 부족한가?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알고 있는 개념들을 통해서 일단 접근을 해보다가 그 다음에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어야 했는지 다시 한번 또 반성을 해보고
요런 과정들이 다 섞이면서 소위 수학과 관련된 피지컬이 향상되는 거지. 갑자기 기모 왔다가 문제를 딱 째려봤다가 뭔가 탁탁탁탁탁 하면서 맞춰지는 일은 없으니까 원래 그런 게 정상이니까 막힌다 하더라도 쫄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는 연습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개념서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 첫 번째, 모든 평서문은 꼭 명령문으로 읽어주세요. 억지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가 있죠. 인수분해. 그럼 인수분해의 정의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묶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인수분해의 정의는 하나의 다항식을 여러 개의 다항식의 곱셈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럼 이해가 됐단 말이죠. 그럼 이해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을 억지로 명령문으로 바꾸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의 다항식을 곱셈으로 연결된 다항식들로 바꿔라. 이렇게 읽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개념을 가지고서 이걸 실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개념서를 읽을 때는 명령문으로 읽읍시다. 이해됐죠?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항상 전제를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결론이라고 한다면 공식이 있겠죠? 그럼 이 공식이 성립하는 기본적인 상황이 있을 텐데 그 상황과 주의사항들을 지키면서 공식을 써야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결론만 남으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아니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직각삼각형이 아닌 데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건 너무 쉬운 사례였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개념서를 읽을 때 결론 앞에 있는 전제들에 훨씬 더 많은 집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의미에서 읽을 때 왜, 언제, 주의사항, 그 다음 필수 예제 이건 모두 한 세트로 받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공부한다면 인수분해를 왜 배우는지 그럼 도대체 언제 쓰는지 그럼 인수분해를 할 때 주의사항은 뭔지 그러면 이 개념을 전부 다 담고 있는 필수 예제는 뭔지 얘를 한 세트로 묶어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때마다 명령문과 전제를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필수 예제는 우리가 예제라고 하면 학생들이 개념이 나와 있고 바로 옆에 있는 정말 소위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렵다 하더라도 왜, 언제, 주의사항이 다 들어가 있는 문제라면 그런 문제가 필수 예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주의사항까지 뭐 소위 함정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들어간 문제는 좀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난이도가 높으면 그냥 고난도 문제니까 어려워가 아니고 이게 어렵긴 하지만 인수분해의 개념을 정확히 드러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어려웠구나. 그럼 얘는 내가 꼭 기억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접근해 주시길 바래요. 어려운 문제를 못 푸니까 내가 실력이 부족하다가 아니고 이 어려운 문제는 지금 내가 배웠던 개념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거니까 소중한 문제구나. 이렇게 인식을 바꿔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려운 문제는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학습한 다음에 복습은 틀린 문제를 일단은 올바른 풀이를 암기될 정도로 저절로 암기될 정도로 많이 체화를 해야겠죠. 선생님 수학은 이해 과목 아닙니까? 맞아요. 이해가 중요하죠. 하지만 수학 시험은 오픈북이 아니니까 당연히 암기라는 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많이 반복해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복을 하고 나서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반복할 거냐? 당연히 틀린 문제 다시 풀어봐야겠죠? 하지만 이제 틀린 문제를 보고서 바로 넘어가지 말고 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서의 해당 부분을 꼭 다시 확인해 줘서 개념과 문제 사이의 괴리가 최대한 없게끔 만드는 작업이 두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보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 반복할 땐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직접 하면 힘들 수 있겠지만 점점 개념을 많이 배우고 문제도 많이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늘어가요. 그래서 단원을 넘나들면서 서로 유사한 사고방식을 담은 문제들끼리 엮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통수학이를 다 학습한 학생들이라면 이 말이 이해가 갈 거예요. 어떤 거냐? 인수분해. 자, 부정방정식.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방금 설명했던 인수분해.
공통점이 있다고요. 그러면 부정방정식을 다루다가 틀린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인수분해 단원에서 틀렸던 문제를 확인하고 두 문제가 비슷하네? 비슷할 수밖에 없지. 개념상. 이런 식으로 엮어서 학습해 주길 바랍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게 힘들 거기 때문에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복습을 단순히 풀었던 문제들만 반복하지 말고, 물론 그거 자체도 중요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누적해서 엮어서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합시다. 자, 어려운 문제에 필요한 적절한 고민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보통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또 해설지는 언제 봐야 되나요? 좀 러프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분들께서는 뭐 한 문제를 이틀, 3일 풀릴 때까지 고민하라. 그런 것들도 뭔가 유의미한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아니면 시간이 부족하고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올바르게 작성된 해설지의 풀이를 먼저 경험해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다 유의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한 뭐 20분에서 30분 정도 한 문제를 고민했다고 쳤을 때 도저히 안 되겠으면 다른 문제로 넘어가고, 다만 해설지를 봐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에 뭔가 해당하는 개념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딱 나와 있는데 이 문제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 근데 좀 잘 안 돼. 그러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설명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념서 혹은 뭐 학원 교재, 인강 교재를 펼쳐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이걸 놓쳤었네. 그래서 안 풀렸었네. 라고 해서 다시 도전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개념서에서 그러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으면 그때는 해설지를 보고서 이 해설지의 내용과 개념서를 다시 비교해 보고 그럼 사실 똑같은 얘기였네. 내가 그럼 왜 이게 똑같지 않다고 착각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설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치 뭐 보면 안 되는 무슨 판도라의 상자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봐도 좋은데 너무 의존하지 말고 개념서에 여러분들이 필기했던 거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강조해 주신 내용을 놓친 것은 없는지 이걸 확인하면서 해설지를 같이 보기를 권장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화이팅 합시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예비고일 입학하면서 결국 많은 일이 펼쳐질 거예요. 아주 많은 일이 펼쳐질 겁니다. 뭐 친구들과 뭐 어떤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을 거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정말 객관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노력한 만큼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정말 별별 일들이 다 있을 거예요. 공부를 조금 자기 만족하지 않을 정도로 공부를 했는데도 성적이 잘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뭐 하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고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이에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이제 응원하면서 앞으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재미나게 학습하기를 바라는데 별별 일들이 다 있을 거예요. 좋은 일도 있을 거고 조금 우울해질 수도 있는 일들도 있을 거고 별별 일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루틴을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달리는 게 중요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꺾이지 않는 마음, 이거 자체도 좋은데 만약에 꺾이는 일이 생긴다면 아니야, 그냥 나는 할 거야. 이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있든 여러분들이 목표했던 바를 모두 다 이룰 수 있게끔 노력하시고요. 그 노력하는 데 있어서 행운도 따르길 제가 꼭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것은 다 마무리되었고요. 이제 추가로 선생님이랑 강의를 통해서 만날 수도 있을 거고, 또 이제 학습법과 관련해서 수학과 관련된 구체적인 얘기로도 또 인사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재성마이맥 윤지원 선생님이었습니다. 자, 앞으로의 학습을 응원합니다.